안녕하세요. 실버스톤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수업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6단원 우리 문학의 숨과 결인데요. 이야기 문학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로는 242쪽, 243쪽이고요. 선생님과 같이 우리 문학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특징은 어땠는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은 이야기 문학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보통 소설을 많이 떠올릴 텐데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보는 소설처럼 책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역사를 본다면 사실 대부분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던 것들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야기 문학의 근원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오늘날의 활자로 된 소설책으로 이어지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 문학의 근원은 신화, 전설, 민담 등의 구전설화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여기 구전설화에다 필기 한번 해볼게요. 구전설화란 민족 사이에 말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구자를 쓰기 때문에 말로 전달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신화는 민족 단위, 전설과 민담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신화 한 편을 볼 텐데요. 우리가 배우는 신화는 주몽신화이고 주몽신화 외에도 사실 단군신화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신화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련된 전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전설들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구전설화에서 어떤 것들이 탄생했는가? 구전설화의 전통 위에서 고려시대에는 폐관문학이 형성되었고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국문과 한문으로 기록된 고전소설과 판소리계 소설이 정착되었다. 폐관문학은 여러분들이 자주 접할 일은 없을 거예요.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고려시대 때 한문으로 적어놓은 것들이고요. 사실 중요한 건 고전소설이죠. 여러분들 홍길동전이라든지 아마 2학년 문학 시간이 되면 참 많은 고전소설들을 배울 겁니다. 그 중에 좀 특이한 고전소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판소리계 소설이란 판소리 사설이 기록물로 정착된 소설인데 판소리라고 한다면 보통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극이죠. 근데 그거를 글로써 적어서 하나의 소설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마 이번 시간은 아니지만 뒤에서 이제 춘향전을 배울 텐데요. 춘향전은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 중 하나죠. 이러한 소설의 전통은 근대 초기의 신소설과 현대소설로 계승되었다 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오늘날에 보고 있는 현대소설이 왔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신소설이라고 해요. 신소설의 신소설에서의 신은 새로울 신자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형태 자체도 고전소설과 달랐고요. 내용 자체도 계몽사상이나 아니면 봉건제도에 대한 타파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문학 시간이 돼도 신소설을 접할 기회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중심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도 이런 흐름이 있다는 사실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이야기 문학이라고 할 때는요. 소설과 같은 서사문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서 전달되는 극문학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연극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극문학은요. 앞에서 봤던 서사문학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서술자의 유무인데요. 서술자가 있으면 소설, 서술자가 없으면 극문학입니다.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해주고요.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요. 그러나 극문학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별도로 필요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대사를 전달하여서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대사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극문학은 어떤 흐름을 거쳐왔는가? 마을굿이나 나라굿과 같은 고대 축제에서
탈을 쓰고 춤을 추던 탈놀이에서부터 출발을 했대요. 탈놀이가 아마 극문학의 가장 기원적인 형태인가 봅니다. 그 전통이 후대에 변형되면서 여러 가지 극이 나오는데요. 가면을 쓰고 하는 가면극, 인형을 가지고 하는 인형극, 그 외에도 무극 등의 민속극으로 발전했고요. 근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무대 예술로 정착하였다라고 되는데, 이때 무대 예술이 쉽게 생각하면 연극 같은 것들이죠. 오늘날의 이야기 문학은 매체의 발전에 따라서 아까 봤던 서사문학인 소설뿐만 아니라 이제는 드라마,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으로 다양하게 창작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야기 문학은 정말 형태가 다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야기 문학이라고 한다면 소설만을 지칭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스토리가 있는 것들,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도 다 이야기 문학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굉장히 넓은 범주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스토리 없는 드라마는 없죠. 스토리가 안 좋으면 오히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알아두기 다음 것도 이어서 볼게요. 이제는 이야기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만들어지고 향유되던 이야기 문학들의 특징인 겁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는요, 낙관적이고 현실주의적 가치관을 담고 있는 이야기 문학들이 많대요. 낙관적이란 말과 현실주의적인 말이 같은 칭의는 절대 아닌데, 일단 여러분들이 본다면 낙관적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대해서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현실주의적인 가치관이라면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혹은 여기서의 현세에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입신양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말은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구조, 소위 말하는 해피엔딩이죠.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구조 중 하나가 권선징악이라는 구조예요.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즉, 착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잘못되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 대표적인 권선징악의 구조이죠. 그 다음에 표현에서는 인물이나 사건을 풍자하거나 해학적으로 그려내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풍자와 해학은 자주 묶여서 나오는 문학적인 개념인데요. 오늘 이걸 자세하게 배우기보다는 한 번쯤 들어두는 식으로 정리합시다. 둘 다 일단은 웃음을 유발하는데요. 풍자는 우스꽝스럽게 상대방을 묘사하거나 언어 유희 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비판하려는 목적인 거고요. 해학은 웃음으로써 자신의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나 좀 어려운 상황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웃음으로 눈물 닦기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웃어서 넘기는 겁니다. 어쨌든 판소리계 소설이나 가면극에서 이러한 경향, 즉 풍자나 해학적인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풍자나 해학이 우리나라 이야기 문학에서 발달한 이유는 부당한 권위를 비판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 문학의 특징,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이야기 문학의 특징인 거예요. 낙관적 현실주의적 가치관 1번, 2번은 행복한 결말 구조, 권성징악 꼭 기억해 두시고요. 풍자나 해학적인 표현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야기 문학의 작품 하나를 배워볼 텐데요. 바로 주몽신화입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바로 주몽을 가지고 만들어진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송일국 배우님이 나오셨던 드라마인데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주몽신화가 그다지 낯설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려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삼국시대, 그 중에서 고구려의 신화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럼 왜 배워야 할까요? 사실 우리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현대소설이나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나 스토리의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몽신화, 몇천 년 전의 주몽신화의 구조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반복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반복되는 요소들도 있고요. 구조도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몽신화를 배울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이야기 구조와 어떤 점이 비슷한지
어떤 점은 오늘날이 훨씬 더 발전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는 주몽신화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인물입니다. 인물 없이는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없겠죠. 인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인공이라고 쉽게 말하는 주동인물, 그 주인공이 보통 라이벌이 되거나 주인공을 억압하거나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는 반동인물, 그리고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물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려면 항상 배경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 사건이 이뤄지고 있는 시간적 배경과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인 공간적 배경, 그리고 인물과 배경이 나와서 어떤 사건이 이뤄지다 보면요, 주요한 갈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물 내적으로 스스로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혹은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 등을 다룬 외적 갈등이 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어떤 흐름과 구조를 지니는가 바로 구성인데요. 아마 중학교 때도 여러분들이 역순행적 구조, 액자식 구성 이런 말들을 좀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가, 아니면 시간이 막 역전되고 있는가, 혹은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되는데요. 주몽신화에서 인물 어떻게 되는지, 배경, 갈등,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본문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시작은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다 라고 하면서 이게 어느 지역과 어느 나라와 관련된 신화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바로 고구려입니다. 이 주몽신화는요, 건국신화, 즉 나라를 만드는, 건국이라는 건 나라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나라를 만들 때 관련된 신화인데요. 그 주몽에 관한 신화이니까 이거는 고구려의 건국신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공간적 배경 바로 나왔죠? 고구려입니다. 시간적 배경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고구려 시절이죠. 어떤 사람은 지금의 화주라고도 하고 성주라고도 하나 모두 잘못된 것이다. 뭐가 잘못됐냐면 고구려가 화주도 아니고 성주도 아니고 졸본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다. 졸본주는 어딨냐 그러면 요동의 경계에 있는데 국사 고려 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는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구려에 관련된 이야기구나. 여러분들 확인했고요. 본격적인 내용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시조 동명성제는 성은 고씨고 이름은 주몽이다. 시조라는 말은 그 나라를 지은 사람. 우리가 조선의 시조는 태조 이성계, 고구려의 시조는 이제 볼 수 있죠. 고씨성의 이름이 주몽이니까 고주몽이죠. 여기서 이제 고구려의 시조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르가, 즉 고구려보다 먼저 있었던 나라인 부여라는 나라의 북쪽에 있는 북부여의 왕은 해부르라는 사람인데요. 동부여로 피해가 살았는데 부르가 죽자 금화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해부르는 지나가는 사람이네요. 그보다 중요한 건 금화라는 사람입니다. 금화는 어떤 사람이냐? 뒤에서 나올 건데 바로 첫 번째 위기를 불러오는 인물이에요. 누구의 위기냐? 고주몽의 위기겠죠. 금화는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만났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지명이 나왔는데요. 태백산 남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백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대체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저는 하백의 딸 유화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역하여 사통하고는 저를 버리고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의 정체가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 범상치 않습니다. 하백의 딸 유화래요. 하백은 강의 신, 물의 신인데요. 물의 신의 딸이니까 이 유화라는 사람도 신적인 존재이겠죠. 그 다음 이 사람이랑 관계를 맺은 사람이 누구냐? 천재의 아들 해모수랍니다. 천재라고 하면 하늘의 신이잖아요. 하늘의 신의 아들인 해모수. 해모수란 사람도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죠. 이 둘이 관계를 맺고
낳은 사람이 바로 뒤에서 나오겠지만 바로 주몽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몽의 어머니와 주몽의 아버지가 모두 다 신적인 존재예요. 수신과 천신이 만나서 낳은 아이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그만큼 주몽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주몽 신화에서는 주몽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이 낳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조는 짱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유아의 말을 들은 금화가 뭔가 이상하게 여겨서 괴이하게 여겨 유아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었는데 햇빛이 비추었대요. 그녀가 그 햇빛을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대요. 여러분, 햇빛이라는 거는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힘, 즉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혈통 때문에 해모수로부터 오는 하늘의 힘이 계속 유아를 비추고 있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임신을 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햇빛이 비추었더니 임신을 해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거는요,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아기가 알이에요. 알을 낳은 겁니다, 인간이. 뭔가 새처럼 알을 하나 낳았는데 그 크기가 또 조그만 게 아니라 5배쯤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큰 크기인데요. 왕이, 즉 금화가죠. 여기서 왕이라고 하면 금화죠. 금화가 이걸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나 봐요. 어떻게 사람이 알을 낳아? 그리고 방 안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햇빛 때문에 임신을 해? 이거 너무 불길하다 싶어서 알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어요. 근데 개와 돼지들이 먹지 않습니다. 길에다 이번엔 버립니다. 그랬더니 말과 소가 피해갑니다. 들판에 이번엔 버립니다. 새와 짐승이 덮어주어요. 이런 식으로 금화왕이 이상하게 여겨서 알을 내던지는 것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죠? 금화는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인물이다. 주몽이 첫 번째 위기를 겪는데 이 첫 번째 위기는 태어나기도 전에 알 상태에 있을 때 얻었던 위기였어요. 근데 이 위기는 다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극복했냐? 새와 짐승이 덮어주는 등의 이렇게 짐승들이 조력자가 되어줬습니다. 개와 돼지가 먹지 않았고 말과 소가 피해갔고 새와 짐승이 덮어주었으니까 이런 짐승들이 조력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왕은 알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지지 않았으므로 유아에게 돌려주는데요. 그 유아는 천으로 알을 부드럽게 감싸자 따뜻한 곳에 두니까 껍질을 깨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골격과 겉모습이 영특하고 아주 기이했는데 바로 이게 주몽의 탄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뭔가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랄한 그런 내용 같지만요. 알을 깨고 나왔다는 것은 특히나 더더욱 뭔가 상징적인 의미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내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알 속에 있던 존재가 깨어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 전에 없었던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즉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경우에 이런 알 속에서 태어나는 이야기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자로는 난생설화라고 해요. 난이라는 거는 계란할 때 그 난자인데요. 알 속에서 태어나는 이야기, 난생설화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둡시다. 어쨌든 이렇게 알에서 태어난 주몽, 어린 시절을 보낼 텐데요. 주몽의 어린 시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 7살에 용모와 재력이 비범했으며 얼굴과 머리가 다 좋았다는 거죠.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100번 쏘아 100번 맞추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특히 활을 잘 다뤘다고 하잖아요. 특히 고을꾸려가 그 중에서 활 기술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이 시조인 고주몽도 7살인데도 불구하고 화살을 매우 잘 쐈네요. 백발백중이네요. 100번 쏘아 100번 맞추니까. 나라의 풍속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했으므로 이로써 이름을 삼았다. 사실 주몽이란 이름이 이 사람의 고유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아마 활을 잘 쏘는 사람에게 주몽이라는 칭호를 붙여줬는데 그걸 이름으로 삼았나 봐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왔고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몽이 누구와 누구의 자식이냐?
하백의 딸인 유화,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가 만나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귀한 혈통, 신적인 존재들이 낳은 아이니까 굉장히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일반적으로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알로서 태어났어요. 비범한 출생을 했습니다. 난생설화. 그 다음에 7살 때부터 이미 머리가 뛰어나고 얼굴도 뛰어나고 활도 잘 쐈대요. 능력 또한 뛰어나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인공 고주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영웅적인 사람이구나.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것을 이런 식의 장치들을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인공의 영웅적인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혈통이 고귀하다든지 출생이 대단하다든지 어렸을 때부터 비범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다든지는요. 이 주몽 신화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단군 신화에도 이런 장치들이 있죠. 단군 신화의 단군은요. 곰의 자식이잖아요. 그 곰이 마늘과 쑥만 먹고 100일 동안 굴에서 지내면서 인간이 되고 나서 천재의 아들 환웅과 결혼을 해서 낳은 게 단군이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고귀한 혈통, 비범한 출생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신적인 존재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위인전들에 보면요. 위인전들도 대부분 이러한 구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혈통까지는 그렇다 쳐도 출생 때부터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던가 어렸을 때 뭔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조를 지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 주몽 신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 속에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특이하다는 걸 강조하는 내용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에 나오는 업적을 강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주몽이 어떻게 또 성장해 나가는지 보겠습니다. 금화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회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맏아들 대소가 말했다. 이 맏아들이라는 거는 금화의 아들이죠. 이제부터는 금화의 아들들이 질투심을 느끼고 반동인물이 됩니다.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즉, 대소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주몽 때문에 자기가 뭔가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도모한다는 거는 뭔가 일찍부터 주몽을 견제해서 죽이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지.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다. 금화가 주몽이 태어나기 전에는 알을 깨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미 태어난 주몽을 보고는 그다지 홀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몽은 준말을 알아보고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준말을 알아봤대요. 말을 보고 얘가 좋은 말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 오히려 준마, 좋은 말을 보고는 먹이를 조금씩 줘 마르게 하고요.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여서 살찌게 했대요. 보통은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한테 잘 먹게 하고 늙은 말은 조금씩 먹이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 우리 주몽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살찐 말을 타고 주몽에게는 마른 말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말을 타려고 일부러 속였다는 거죠. 그만큼 재치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말 이야기는 주몽의 총명함을 얘기한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왕은 뭔가 주몽을 계속 잘 대해주고 있었지만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은 함께 주몽을 해치려 했대요. 그게 아무래도 찝찝한 거죠. 그대로 있다가는 자기들이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가 봐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주몽의 어머니 앞에서 나왔죠? 하백의 딸 유화. 이제 이 사람이 두 번째 위기 속에서의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함께 볼게요. 나라 사람들이 곧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너의 재량이라면 어디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빨리 떠나거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니까 어서 떠나. 너의 머리면 어디 가서든 먹고는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떠나게 함으로써 해침을 당하지 않게 한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조력자인 어머니죠. 여기서 재략이라는 말은 제주와 꾀라는 말을 합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과 벗을 삼아 엄수에 이르러 물에게 말했다. 여기서 오이라는 거는 먹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고요. 오이 등 세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들이 벗이 되었어. 얘네들은 해치려는 나라 사람들이 아니죠. 조력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떠나다가 물에 달하는데요. 물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왜냐? 나는 천재의 아들이자 하백의 손재다. 오늘 도망치는데 뒤쫓는 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사람 지금 주몽이요. 물의 손자잖아요. 하백의 손자뻘이잖아. 그러니까 물에게 말해서 자기에게 도움을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고기와 자라가 새롭게 다시 조력자가 되어서 다리를 만들어 주어서 건너게 해줬대요. 큰 물가를 건널 수 있게 도와준 거야. 그러고는 다리를 풀었으므로 뒤쫓던 기병은, 즉 해치려던 나라 사람들은 건너지 못했대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다른 나라의 신화 속의 이야기들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집트 왕자 모세 이야기도 이런 홍해강을 가르게 하고 갈라졌던 바다가 돌아와서 뒤에 오는 병사들은 건너지 못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희한하게도 여러 나라들의 신화 속에서 등장을 해요. 졸본주에 이르러 아까 우리 고구려가 졸본주에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북부여에 있던 주몽이 졸본주에 도착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내 땅을 여기다가 정해야겠구나. 마침내 도읍을 정했으나 미처 궁궐을 짓지 못하고 비류슈가에 초가집을 지어 살면서 국호를 고구려라고 했다. 이때만 해도 고구려가 엄청 강성한 나라라기보다는 초가집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에 고를 성씨로 삼았는데 그 전까지는 이름 주몽만 있었던 겁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에게 붙이던 이름. 근데 스스로를 고씨성으로 삼고 12살에 나라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12살에 뭐 하셨나요? 선생님은 12살에 문제집 풀고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고 자전거 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주몽은 대단하게 나라를 세웠네요. 이렇게 비로소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세우는 고구려를 건국하는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몽 신화의 대부체적인 내용이 끝인데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주몽 신화에 등장하는 모티프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먼저 모티프란 뭐냐? 이야기 요소입니다. 주몽 신화에는 크게 두 가지 모티프, 두 가지 이야기 요소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했죠. 알 속에서 태어나는 이야기, 난생 모티프. 난생 모티프란 설화의 주인공이 알에서 태어나는 경우이고요. 알 속에서 태어난다는 건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거기도 하죠. 생물학적으로는. 그래서 그 인물이 평범하지 않다, 즉 비범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난생 모티프가 쓰이기도 합니다. 주몽 신화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신화 속에서, 여러 이야기 속에서 등장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또 다른 이야기 요소, 모티프는 뭐냐? 천손 모티프입니다. 천손이란 하늘의 손자다라는 거예요. 자손이다. 설화의 주인공이 하늘의 자손이라는 건데요. 우리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의 아들이니까, 즉 하늘의 손자뻘이잖아요, 주몽이. 이것 또한 인물이 혈통이 굉장히 고귀하다라는 거. 절대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이는 모티프입니다. 이 천손 모티프 또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을 읽다 보면 주인공이 대부분 그냥 평범한 인간의 아들이 아니야. 대부분 막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천손 모티프라는 것도 기억해 두셨다가 다른 고전소설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고귀한 혈통, 유아와 해모수의 자녀였던 고주몽, 기이한 탄생, 난생설화, 난생 모티프, 알 속에서 태어나는 거, 비범한 능력, 7살 때 이미 지혜와 총명을 다 갖췄죠. 말 먹이는 이야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겪었지만
태어난 후에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으나 다행히 어머니와 여러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졸본주로 가서 고구려를 세우는 위협을 달성했죠. 주몽신화 외에 여러 신화 속에서도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사실 신화뿐만이 아니라 영웅이 등장하는 소설, 영웅이 등장하는 문학, 그 외에 영웅이 등장하는 오늘날의 영화 등에서도요. 이러한 이야기 구조가 그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읽었던 작품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주몽의 가계도를 완성해보고 주몽의 혈통을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바로 정답 공개하면서 여러분들 필기해 볼게요. 북의 아버지 쪽이라는 거고요. 목의 어머니 쪽이라는 겁니다. 북에는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 목에는 하백의 딸인 유화, 그 둘이 만나서 주몽을 낳았고요.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몽이 천신과 수신의 결합이라는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구나. 우리 시조는 하늘의 신과 물의 신이 결합해서 낳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 학습은 정말 쉬웠고요. 두 번째, 주몽이 위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는가? 첫 번째 위기는 아래 상태에서 버려졌는데 이거는 짐승들이 보호하여서 깨뜨리려고 해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나 길가에 있는 짐승들이나 새 같은 것들이 도와서 깨지지 않게 잘 지켜줬어요. 두 번째 위기는 금화왕의 아들들과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건데요. 이것 또한 도망가는 과정에서 조력자들이 있었죠.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강을 건넜고 그 뒤에 오는 병사들에게는 다리가 사라져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웅 소설 속에서는, 영웅 신화 속에서는 위기와 극복하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거. 이런 과정 속에서 재미를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해볼 거예요. 주몽의 탄생 과정을 중심으로 신화적 상징성을 정리해보자. 햇빛으로 잉태했다라는 거, 햇빛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거는 해는 하늘에 높이 떠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늘이라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 천신을 숭배하는 사상, 태양 숭배 사상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치관이 이렇게 신화 속에서 녹아들어서 상징적인 의미로서 해로서 잉태했다라는 표현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에서 태어났다는 거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 알은 새로운 세계를 잉태한 존재, 그 알 자체가 하나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깨고 나온다는 건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굉장히 비범한 출생, 평범하지 않은 출생을 거쳤다는 것, 그게 바로 알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난 존재는 굉장히 뛰어난 존재, 비범한 존재가 되는 거겠죠. 새로운 세계를 만들 존재, 새로운 나라를 세울 존재.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는 이야기 문학이란 무엇인지, 그 이야기 문학의 흐름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이야기 문학의 작품으로는 주몽신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몽신화가 어떤 내용인지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고 어떤 이야기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해서 학습 활동으로 알아보았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주몽신화가 다른 고전 소설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